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 주제까지 남아 계셨어요? 이렇게 재미없고 이게 나랑 관련이 없는 주제가 이제부터 펼쳐질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왜 들으시는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좀 자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교회는 신이 개입하는 공간이지만 그런 또 사회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기관으로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고 많이 또 배우셨기 때문에 또 한국에 기여도 많이 하셨고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또 어떤 믿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초반에 그 얘기가 등장하지만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을 때에는 그 어떤 종교 그룹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대제목이야. 교회에도 거버넌스가 있다. 그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담임 목회자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그 밑에 세 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위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사회기관으로서 이 교회로 바라본다면 그 원리는 결국 동일하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 남의 경험을 좀 알아야 우리도 저렇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좋은 게 있다면 저런 거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원리를 정말 전통적인 NGO, NPO만 이렇게 집중해서 마이크로하게 보는 것보다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교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독특한 세상이지만 한번 바라보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학습적 차원에서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 왜 교회냐? 그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도무지 그 연결고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이 발표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체러티라는 자선의 개념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영국의 1600년대에 도시 빈민화가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정했던 게 체러티 액트라는 법 아니겠습니까? 뭐 빈민구제법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 내 눈앞에 취약계층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된다라는 이 직접적인 그러니까 아시아적 표현으로 하면은 적선이 되는 것이죠. 선을 정립한다. 이 개념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 영국을 위시로 한 유럽의 자선 문화는 종교기관, 뭐 성당이나 뭐 이렇게 등등을 주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미국의 산업혁명으로 번져갈 때에는 체러티로 그대로 복제가 되지 않고 필랜스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미국에서 꼽히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러티는 내 눈앞에 있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특정할 때 우리가 체러티라고 말을 쓰면 되고 필랜스로피는 내 눈앞에 있지 않지만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부분이 있다. 혹은 구조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공익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하고 삶을 개선하자라고 한다면 이제 더 넓은 범위의 필랜스로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대륙에 청교도들만 도착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청교도 뒤를 이어서 한 100년 후에 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를 유지했던 그 독특한 원리 중에 여러 것들은 율법에 써 있었던 제다카라는 자선행위, 구제행위를 통해서 현대화되고 미국 땅에 스며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모금의 이론을 만드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잠깐만요. 제가 무슨 신학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학습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청빈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이라도 정말 충실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부가 축적이 되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공동체를 섬겨라 이제 이런 원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다음에 최초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여러분 그
친대륙의 청교도들이 애초에 도착했을 때 정부가 있었겠어요? 정부가 없잖아요. 그는 황무지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해결할 문제, 사회적 문제가. 거기서부터 자발성이 태동됐다. 왜 미국이 시민사회의 국가인가? 정부가 없었으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정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어받은 게, 영향을 받은 게. 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학교와 병원의 태동, 어디서 시작됐나? 교회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실 그걸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를 가능케 했던 힘, 누군가 이렇게 먼 곳으로 파견을 보내고 선교를 보내서 교회를 짓게 하고 막 학교를 짓게 하고 했을 때 누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혼자 했을까? 분명히 그들 공동체에서도 의사결정하는 그 그룹과 단위가 있다. 그 집단의 어떤 결심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말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럼 거버넌스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멈춘 건가? 건강하지 않나? 변질됐나? 거버넌스의 눈으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단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명도 바라보고 암도 바라봐야 된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교단을 골고루 배치하느라고 두인구 센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채롭게. 그런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나 다채롭게 구성한 게 아니라 거버넌스의 원리로 교회를 좀 운영하고 있다고 평판이 좀 있는 곳. 좀 여기는 누가 독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좀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좀 필터링 된 곳.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버넌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거버넌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곳을 추출하셔가지고 담임 목사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뭐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거버넌스의 구성과 형식,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문제점은 뭔지, 또 여기 리더십으로서의 거버넌스를 볼 때 그 특성,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펼쳐지는지, 교회라는 곳이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곳이니까 자기 신념대로 주장하다 보면은 이게 답 안 나오는 갈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 상황에서 거버넌스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일종의 소결론이 나옵니다. 공통점, 저희들이 발견한 거. 대부분 10명 내외의 상설적 의사결정기구가 있었다. 없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 내는 목회자나 이렇게 높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대부분 정관에 의해서 임기도 있었고 또 회의가 정례화되고 또 기록을 남기고 또 공개를 또 하고 뭐 이런 장치들도 있었다. 없는 게 아니다. 중요한 시사점. 그 의사결정 기구가 하나만 있는 교회는 없었다. 대부분 이중구조가 90%였고 다중구조라고 말해도 될 법했다. 자, 예시 볼까요? 저 두 형태가 가장 많았으니까 유형화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교회. 자, 말이 어렵죠? 일단은 그냥 들어보세요. 두 번째,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처리회가 있는 교회.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단 운영위원회는 우리 사회 용어잖아요. 법률 용어고. 앞에 나온 생명의숲 운영위원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에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직무가 있다.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공동의회는 뭐냐? 벌써 의회니까 많이 모이는 거 연상되잖아요. 공동이니까 너도 들어와 나도 들어와. 사단법인으로 치면 회원총회. 사무처리회는 또 뭐냐? 사무를 처리하니까 실무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더 큰 공동의회와 같은 역할. 그러나 교회의 교단의 맥락마다 표현하는 이름이 좀 다르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다른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역동을 바라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로 갑니다.
정말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무슨 신학적 배경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 라는 자책은 들었지만 결국 조직의 복잡성을 계속 해부하다 보면 일반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영리단체가 나온다고요. 그 구조 자체는. 보세요. 크게 교단을 장로교와 침례교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의 눈높이로 가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그럴 수 있다. 네. 장로교는 뭐냐? 장로가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교가 근데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죠? 평신도.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뭐냐면 장로가 정치한다고요. 평신도가 정치한다고. 오케이? 됐죠? 침례교, 회중 정치는 뭐냐? 회중. 우리말로 하면 대중이잖아요. 대중.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하는데 장로로 이른바 이렇게 표현했다. 승진하지 않아도 진짜 다 예? 지휘구하러 막론하고 다 들어오세요. 회중, 대중회의. 그러니까 속성은 결국 많은 무리들이 있고 평신도가 주도한다라는 것은 일치한다. 거기에 약간의 어떤 헌신적 계급이 있냐 없냐 이 차이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장로교랑 침례교가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조직 운영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뭡니까? 장로교는 공동의회. 우리말로 법적인 용어 총회다. 자, 침례교로 갑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쓰는 말이 이거예요. 사무처리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요. 무슨 사무국 회의인 줄 알고. 총회다. 상설기구. 매번 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위임받아서 대리로 하는 대의제가 있죠. 운영위원회. 장로교에서는 당회라고 한다. 감리교에서는 기획위원회라고 한다. 자, 침례교로 갑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독특하게 여기서는 교회협의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가 많으니까 헷갈린다. 그러나 여기는 높은 장로님이 아니라 집사, 실무자 중심이다. 아하.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장로교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와 침례교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중적 거버넌스가 다 역동을 해야 되는 건 공통점이지만 순서가 다르다. 이걸 배워야 된다. 결정 순서 장로교 보실까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사단법인이죠. 그죠? 이사회에서 이미 다 통과를 해요. 이거는 바꾸기가 웬만해서 힘들어. 그럼 총회는 의미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회원들이 인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웬만큼 잘못된 결정 아니면은 거기서 무슨 사달이 일어나진 않아요. 결정 먼저 하고 인준의 개념. 자, 침례교로 가볼까요? 재직회 나오니까 복잡하죠. 재직회 일단 뛸게요. 사무처리회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로 간다. 즉 총회를 먼저 연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이게 기가 막힌 원리 아닙니까? 뭐예요? 완전한 결정을 이미 해. 총회에서. 네? 총회보다 더 센 결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운영위원회. 집행을 논의한다고요. 실행단이라고요. 실행을 위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고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그 성격과 위상은 완전히 다르다. 먼저 결정하고 인준해 줄 거냐. 아니면은 결정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실행의 회의로서 실무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회의를 개최할 거냐라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 중요시되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결국 어디가 되겠어요? 운영위원회가 되죠. 거기서 실결정을 다 하잖아요. 실질결정. 총회는 형식화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인준하는 거니까. 침례교에서 핵심적인 그런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구는 뭐예요? 사무처리회잖아요. 네? 실질적인 결정이 거기서 나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실무 그룹 아닙니까? 벌써 이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조직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써 있는 건 압니다, 저도. 비영리 민간단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단법인이면 이사회와 총회가 있고, 재단법인이면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죠. 회원제도가 아니니까. 다 법마다 운영 원리나 제도는 다르지만, 똑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리도 이사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총회를 다 엽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 이걸 써먹을 수 없네라는 얘기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장로교의 철학은 뭐냐? 매번 총회를 열 수 없으니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제가 나오는 거죠. 침례교는 뭐예요? 사무처리회라는 총회가 중요하다면서요? 직접민주주의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끌고 가면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장로교는 규모를 키우기가 좋아요. 위임을 계속하면 되니까. 조직 신도가 5,000명, 10,000명이 나와도요. 그 대의제를 통해서 결정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 운영위원은 뭐 20명밖에 더 되겠어요? 침례교는 양을 늘리는데 해결할 과제가 많아진다. 왜? 의사결정 할 때마다 다 모아야 되는데 500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야, 1,000명, 2,000명, 5,000명 될까? 이 차이가 있다. 김경수 이사장님, 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살펴보시죠. 이 아이디어가 거버넌스라는 아이디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부 영역, 영리 영역, 비영리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영역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기원 전부터 로마 공화국의 뭐 의회, 공화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 의사결정하는 그런 협력체들을 많이 양산하는 거는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그 국가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방증이겠죠. 또 고대 그리스의 대의제, 또 영국을 위시로 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그 독점적인 권력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봉기가 정말 수백 년의 역사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의회 정치로 간다. 거버넌스의 시대를 열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에서는 미국 행정학에서 이 개념을 정리한 거버넌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한다. 그 전에 없던 단어다. 자, 영리는 단촐하네요. 1602년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주그룹이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거버넌스가 많다. 큰 투자를 불러들여서 뭔가 일을 도모하는 건데 이 돈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거버넌스가 층층층 있는 것이죠. 비영리, 기원전 500년 전 구약시대 예루살렘 공회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공회, 공공적인 의회, 랍비들 한 20-30명이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된 후 그 회의 구조 안에서 그 마을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판단을 내리고 마을의 정책을 또 세우고 죄를 묻고 하던 종합적인 판단 기구였다. 이것을 그들의 용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한다죠. 이게 서기 100년이 되면은 지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이 공동체가 망하기 전까지는. 자, 초대교회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직급도 없고 직무도 없지만 하나의 뜻으로 간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라는 초창기 공동체 모델.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죠. 급기야 1559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인류 최초의 장로교회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왜 위대합니까? 신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제사장이 대행하는 교회를 거쳐 평신도가 주인되는 교회로 가자라는 그 위대한 아이디어. 우리 사회도 교단은 많지만 결국 교회 운영은 장로교의 방식과 비슷하다.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간다. 자, 어떤 설문조사 볼까요? 이제 특이한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질문이 위에 있는데 대부분 담임 목사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 이거는 아까 조사했던 11개 교회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수백 개예요. 여기 500, 300 이렇게 돼 있네요. 뜻밖에도 괜찮습니다. 독주가 아닙니다. 왜? 뜻밖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요? 근데 근데 왜 그러지? 이게 제대로 볼 땐 문제가 없다잖아. 자, 그래서 심층적으로 갑니다. 거버넌스에 의한 교회 운영의 장단점을 알아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점 보실까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니까 이건 너무 좋다. 이거 민주적인 운영이다. 신도들이 좋아한다. 참여가 올라간다. 수기의 과정으로 일치감 공동체성도 올라간다. 같이 깊이 생각하니까 아마 몰입이 되고 재밌죠. 참여자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만족감도 있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죠? 또 민주적인 운영 방식. 오케이. 단점은 뭡니까? 아니, 거버넌스에 의한 조직 운영 좋은 거 아닙니까? 단점. 전문적인 의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평신도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니까 그 결정이 좋을 리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이런 게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계속 대치되는 가치잖아요. 그거 다 한 표씩 줘야 되는 게 진짜 맞냐? 네. 두 번째, 논의마다 늘 소수 집단이 양산된다. 찬성하면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신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를 쫙 끌고 가야 되는데 매번 사무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니까 그럼 목회자는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들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따라가는 겁니까? 그 결정에? 이 문제가 생긴다. 이건 이제 교회의 특수성이죠.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만 신도들이 같이 결정하십시오. 독주하지 마시고 그럼 오세요. 안 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운영하실 때 우리끼리 하면은 왜 니들끼리 하냐? 그럼 오세요. 바빠서 못 가요. 이런 거 갖다가 사랑의 미로라고 하죠. 예, 엇갈림이 많습니다, 서로. 예. 이 문제를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풀고 계셨냐? 일단 힘든 거. 목회자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무슨 지원해주는 사람이냐? 나도 리더인데. 이게 무슨 권력을 탐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리더십의 어떤 그 동기 요인이나 역량은요, 본인이 리더로 대접받고 존중받을 때 생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근데 내가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약간 운신의 폭이 좀 위축되죠. 사안에 대해서 목회자가 주도하기 어렵다는 제약. 왜? 제도로서 다 의사결정의 구조가 층층층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개입해요? 잘못 개입하면 또 반발이 심해지죠. 토론이 논쟁이 될 때 이거 목회자가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편을 들면 저쪽에서 난리치고 저 편을 들면 이쪽에서 난리치는데 그냥 절충을 해야 되나? 한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게 늘 어렵죠. 우리 조직의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분들은 이게 빠지면은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도로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 있어야 된다. 가서 자기 얘기도 막 털어놓고 혹은 험담도 좀 하고 또 배우자나 가족한테 위로나 공감도 좀 받고 이 인간적인 측면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장로는 뭘까요? 교회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털어놓고 위로받는다잖아요. 약간 저도 지금 울컥하는데 이런 장치가 조직 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사는. 이사회가 결정만 하는 데가 아니다. 경영자가 힘들어할 때. 좀 감정 관리가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막바지 왔습니다. 교회 조직에서, 여러분들 환치해보세요. 여러분 비영리 조직에서 결정한다는 이 행위, 권한이에요, 책임이에요? 가르마를 타셔야죠. 저는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저 옛날, 이거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좀 편집 좀 해주세요. 공동모금회 다녔을 때 그 내부 감사실이 있어요. 그 외부 감사위원은 있지만 감사실, 실무 처리하는 직원들, 감사팀, 그 내부 직원이 발령받는 거예요. 뭐 특수직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인사 발령이 이제 5월 달에 한 번씩 나면 그 감사팀으로 발령받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직원은 본인이 완장 쳤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나한테 잘해, 이제부터. 니네들은 뒷조사하면 큰일 나. 뭐 이렇게. 한편 어떤 직원들은 내가 부담된다. 이걸 직원들을 어떻게 조사를 내가 하지? 너무 싫다.
똑같은 역할인데 누구는 권한으로 접수하고 누구는 책무로 접수한다. 여러분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막 땅땅땅 결정한다고 생각하실 때 그분들 그거 권한으로 인식하세요? 책임으로 인식할까요? 그게 조직 문화의 첫걸음 아닙니까? 두 번째, 대부분의 조직들은 생겨날 때부터 조직으로 생겨나는 경우보다 모임이나 공동체로 솔솔 시작한다. 공동체, 커뮤니티, 유나이트 합성어 아닙니까?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땐 뜻이 중요해. 의지가 중요해. 가치가 중요해. 정서가 중요해. 근데 그게 커지면 제도를 들여오죠. 체계를 만들죠. 기구를 만들죠. 오가니제이션. 오거나이즈가 뭐예요? 정리정돈됐다. 체계화됐다는 뜻 아닙니까? 명사형으로 하면 조직, 즉 체계성을 상징합니다. 공동체까지 좋았는데 아니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 사무국 3명, 5명 때까지는 재밌었어요. 12명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수자 모임이 생기고 쑥덕거리고 탕비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정치가 시작되고 편가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업무 분장을 하고 수직적으로는 위계를 만듭니다. 계속 상호 간에 벽을 설치하죠.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제도를 설치했을 때에는 극복할 과제도 있다는 걸 명심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안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와 조직체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체계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 3번입니다. 거버먼트와 거버넌스의 차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거버먼트인가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 한마디로 혼자 통치하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 조직은요, 운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증서로 오너십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럼 미국식 그 주주 경영이라는 게 뭐야? 그 주주만 잘 섬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물론 그게 이제 문제를 불러왔지만. 비영리 조직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무슨 투자를 받았어요? 지분을 나눠줬어요? 당신 여기 주인, 소유했습니다. 소유권을 나눠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대표성이 있다. 책무성, 영향력, 관심도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주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별 사람 다 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소유했다는 증서는 없지만 함께 하겠다는 의지, 관심, 뭐 이런 게 있다. 기대감 이런 게 있다. 돕고 싶다. 선한 마음.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오늘날 거버넌스 제도의 참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장이네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몰락을 1인 독주 체제에서 쉽게 찾고 있지만 의외로 교회 내 거버넌스 구조가 되게 많았다. 되게 많았다. 더 많았다. 그럼 거버넌스 있을 거 다 있네? 그럼 문제적 교회는 왜 문제가 됐을까? 회의 구조, 그런 기구,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사람으로 향한다. 사람으로. 사람이 가진 생각,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철학 관점. 아까처럼 역할을 책임으로 볼 거냐, 권한으로 볼 거냐,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거버넌스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 자체가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 내용이 뭘까? 그거 채워야죠.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건 이제 지저스가 하신 말이에요. 실정법의 근거는 양심입니다. 저 지금 늦어가지고 여기 앞에 뛰어오다가 신호등에서 걸렸는데 건널까 말까 했거든요. 건너도 붙잡는 사람은 없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 법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양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